안녕하세요. 전설천하TV 작가 강현무입니다. 요새 날씨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지고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졌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사만사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즐겼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여름 기후 소나기가 가끔씩 오고 장마가 오고 그런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요새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인명이 손실되고 산사태가 나고 엄청난 그 기후 재앙이 올 정도의 그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인간과 기후, 인간의 생존과 기후, 생태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지 않는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친 폭우와 한여름에도 눈이 내리기도 하고 온도가 급강하기도 하고 많은 인명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공장의 굴뚝들이 정말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해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전반적으로 지구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 건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이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측의 정도들이 정확하다면, 정확히 진단하면 해결책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고 굴뚝에 연기나 매연을 안 쏟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또 차량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욕망으로 치닫는 사회 아닙니까? 편리와 욕망을 위해서 달리는 기관차를 타고 있는 게 인간의 역사고 자본의, 특히 자본의 역사겠죠.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궁금한 게 과연 인간의 재주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연설하는 재주, 말하는 재주, 글 잘 쓰는 재주, 글씨 잘 쓰는 재주, 기계 잘 다루는 재주, 일 잘하는 재주, 또 스포츠, 뭐 체육 잘하는 재주, 그림 잘 그리는 재주, 노래 잘하는 재주. 인간의 재주가 각양각색이에요. 기억력이 좋아서 또 암기 잘하는 재주, 뭐 창의력이 있는 재주. 과연 인간의 재주는 무엇일까? 이 사유와 인간의 재주라는 건 무엇일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죠. 근데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재주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재주 자랑. 전라북도의 전설에서 내려온지 충청도 전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문헌에서 세 사람의 재주 자랑이라는 그 전설을 듣고 읽고, 야,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인간의 재주란 과연 무엇일까? 인간이 가진 특별한 재주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과 사회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관상쟁이와 사람의 관상을 잘 보는 사람, 얼굴의 생김새, 관상쟁이와 또 풍수지리, 지관은 또 땅의 음택풍수, 일자리를 잘 써갖고 자손이 번성하고 또 좋은 집자리에 쓰면은 또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이런 그 풍수가 있잖아요. 풍수는 이제 뭡니까? 장풍특수죠.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해서 장풍특수. 그런데 그 특별한 땅을 보는 재주 풍수와 또 침술과 사람은 또 건강과 관련되지 않겠어요? 침을 잘 놓는 어술의 재주꾼. 이 세 사람이 친구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막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서로 그러는 거죠. 야, 누구 재주가 이 세상에서 어뜸일까? 관상쟁이 재주가 최고일까? 어? 아니면 이 지관의 풍수쟁이, 풍수를 보는 이 지관의 재주가 최고일까? 아니면 침을 잘 놓는 응? 의술을 가진 이 의원의 재주가 최고일까? 의생의 재주가 최고일까?
이 친구들이 막걸리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좋다. 그럼 누구 제주가 최고인지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겨루어 보자. 참 대단한 이야기죠.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상쟁이, 침술가, 풍수, 직관.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또 그 특성 구조도 잘 돼 있고 이 사람이 과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그 제주를 어떻게 펼쳐서 누구 제주가 최고일까? 그런 시합을 내기를 한다고 해서 재밌게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 왜? 이 세상이 제주꾼들의 세상이잖아요. 응? 법을,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술에, 법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몸을 잘 다루는 의생이나 의원들은 뭐예요? 일명 의사를 가는 사람들은 또, 의술의 계주가 있잖아요. 의원의 재주가 있고, 또, 뭐,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엔지니어로서의 기계를 잘 다루는 기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기술, 춤을 잘 춘 사람의 재주, 또 시를 잘 짓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의 재주, 이야기에 입담이 있는 사람의 재주, 이 각양각색의 재주꾼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보면은 멍석을 잘 짜는 할아버지들의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기와집도 아니고 스레트 집도 아니어서 지붕을 잘 짓는 용마루를 잘 만드는 또 기술자들이 마을에 있었어요. 특별한 재주꾼들이 있었어요. 지게를 잘 만든 사람의 재주. 그런 분들이 이제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잘 짜고 만들어가지고 수공이 뛰어나죠. 또 대나무를 잘 만드는 사람, 소쿠리를 잘 짜는 사람. 각양각색의 재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쌀 한도 백가락이라도 갖다 주고 그 소쿠리를 이으면 그걸 잘 만들면 갖다가 집에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의 재주란 무엇일까? 글 잘하는 재주.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장기를 잘 두는 사람들이 또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수준을 못 따라갔죠. 어느 정도 있었어요. 과연 이 재주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요새 뭐 텔레비전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해가지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연예인 재주, 노래 잘하는 재주가 해갖고 일확천금의 돈을 거둬들이는 재주, 또 스포츠 재주, 축구 잘하는 사람, 야구 잘하는 사람, 또 세계적으로 또 골프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돈 방석에 앉아서 뭐 상상도 못할 유럽에,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또 알고 보니까 미국, 그 세계적인 토박사들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권투를 잘하면 알리한테 건다, 포먼한테 건다 해가지고, 큰 돈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이기면 뭐, 1억을 걸어서 10억을 받고 100억을 받고 하는 그 도박사들과 또 경기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1억 천금의 세계. 승자 독식. 그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과연 인간의 재주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인간의 재주에서 가장 뛰어난 그 사람은 묵자의 연 이야기가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묵자가 세 달리기 걸쳐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연을 만들었죠. 연. 저렇게 아름다운 연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봄날, 바람이 분 날 다 연을 하늘에 띄었어요. 연이 공중으로 싹 오르자 공리주의자 묵자가 그 연을 세 달에 걸쳐서 연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연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전부 뛰어나왔죠. 와, 저렇게 아름다운 연이 있는가? 찬란하게 허공을 헐헐 날아오르는 그 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 그래서 그 연을 쳐다보면서 전부 탄성을 질렀죠. 야, 묵자야말로 최고의 기술자이고 저런 연을 만들지 않니? 하고 찬탄을 했죠. 그런데 묵자가 어째요? 그 연을 이제 다 뛰어 올라가서 수많은 수천 명의 관중들이 그 연을 감상하고 있는데 하늘에 동시에 떠 있는 그 실을 잡아당기면서 내리죠. 땅으로 내려가지고 그걸 발로 밟아버리죠. 그러면서 할머니를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 할머니. 이 여는 저 할머니가 할머니에게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운 쾌락, 가수가 노래 부르고
스포츠 한 애들이 하고 뭐 그런 게 사실상 쌀을 생산해냅니까? 어떤 그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냅니까? 비생산적인 쾌락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역시 묵자나온 판단이에요. 묵자는 교량을 다리를 건설해주고 농부들이 쓰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탈곡기라든가 농기구를 만들어주고 약소국가에 가서 활이나 병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가 뭡니까? 모두 다 함께 이익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것. 그게 공리주의예요. 인간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주를 쓰는 사람을 소인배, 잡배로 봤죠. 도박을 해갖고 자기가 혼자 도박의 기술자가 돼서 다자가 돼가지고 돈을 벌면 저 하나나 이롭겠죠. 쾌락에. 그것도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는 그 도박의 룰에 따라서. 그런 걸 선비라고 하면, 학자라고 하면 그것을 인간주의로 보겠어요. 인간주의를 추구한 남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목자, 공리적인 투철한 사상가가 모든 인민의 자유와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기술을 써야 된다는 것이 투철한 목자 계열의 공리주의자들이 그 연을 쳐다보고 와, 이 연 하고 그 찬란함에 매료되어 있는 그런 겉멋에 빠져 있는 그런 걸 추구하겠습니까? 연을 밟아버리면서 저 할머니가 지금 무거운 짐을 골목에서 지고 가고 있다. 내가 저 할머니를 위해 술에는 한나절이 반나절이면 뚝딱 만들어서 저 할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이따 이걸 뭐하러 내가 연 같은 걸 만들겠냐고. 다시는 이런 연을 만들지 않겠다. 약소국의 국방을 위해서 모기를 개발하고 강과 강을 잇는 다리를 개발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수레를 만드는 이런 실용주의, 실사구시를 하고 모든 사람이 이익되는 일을 해야 과연 인간의 일이지. 무슨 이연 같은 화려한 거 도박을 하고 공 차고 잘 넣는 기술 해봤자 그것이 뭐 순간의 환호일 뿐이지 실상 그게 돈이 쏟아집니까? 보리가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건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죠. 잡기죠, 잡기. 아마 저는 볼 때 인간의 재주를 묵자가 가장 확실하게 규명이 나지 않는가.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인간의 재주란 만일을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이 재주가 되는 거죠. 에디슨이 전기 발견하고 저 혼자만 전기를 쓰면 못 얻걸요. 전 인류가 캄캄한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고 캄캄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영설지고 또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에도 먼 길을 급하게 갈 수도 있고 정의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일을 해야 그것이 재주이지. 혼자만 쓰고 혼자만 뚝딱 먹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재주라고 할 수 없어요. 공을 잘 차서 꼬링을 잘 지킬 수 있는 재주. 그걸로 뭐 황금 방석에 앉아서 뭐 쓰도 못할,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돈을 얻어들이고 명성을 얻는다. 그건 왠지 우리 직성이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야구를 잘한다 할지 뭐 골프를 잘한다 할지 그래서 국위를 선양한다. 나라의 이름을 날린다. 그럴 수도 있겠죠. 현대적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건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잡기에 불과하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의 재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재성박덕이다. 재주가 좋고 덕이 없는 인간은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비좁고 공부 잘해봤자 뭐 돼요. 전화 위해서 뭐 판감사 되고 대통령 되어봤자 자기의 이익이나 위해서 온갖 악행을 하는 윤내련범 같은 사람들 어떻게 빵간에 가잖아요. 그 재주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장사 이사로 시골에서 나처럼 살면서 농사나 짓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돈은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더라도 마음 편히 조금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어때요? 검찰총장이다 대통령까지 되고 암기하는 재주, 법술의 재주가 있어서 한 나라를 일국을 선하게 걷고 넣고 흔들 수 있는 재주도 갖고 지기 마누라 김건희 만나서 그렇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빵간에 가 있잖아요. 그런 재주, 자기 자신이나 좋아할 재주가 결국 자기를 많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장자를 좋아해요. 장자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재주를 그렇게 봤어요.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재주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마지막 죽을 때는 나무 위에서 죽는다 하면 밑으로 땅으로 떨어져서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은 시체는 땅에. 그래서 장자가 그랬어요.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숨이 끊어진 원숭이의 몸은 높은 나무 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나무 밑에서 죽을 밖에 없다는 거죠. 숨이 살아있더라도. 그래서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고래가 헤엄을 얼마나 잘 칩니까? 큰 바다, 오대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래도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져 죽을 때는 물에 빠져 죽죠. 물에 둥둥 뚫고 아닌가 숨이 끊어지니까. 나는 이 장자의 뒤에는 천재적 은유야말로 인류의 허점을 찍는 위대함이 있어요. 목자와 장자가 얼마나 위대함이 있습니까? 근데 공자도 이에 대해서 인간의 재주란 뭘까? 재주가 좋고 덕이 없는 인간은 어디다 쓸 수 없어. 재성박덕. 재성박덕이잖아요. 재주가 성하고 덕이 엷은 사람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재성박덕이. 이게 재성박덕이에요. 그러나 공자는 뭐예요? 그 옆에? 공자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재성박덕. 이제 다 제대로 비치네. 천재불용이라고 공자께서 그랬어요. 천재는 쓰지 않는다. 재성박덕. 재주가 좋고 덕이 엷은 인간은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재주만 줘봤자 뭐 돼요? 마음이 비좁고 그 재주로 인해서 자기나 고용 지 밥쓸 거를 놔두고 뽐내기나 하고 교만하고 교활한 인간들. 요즘에 한국 사회 교육이 전부 재성박덕한 인간만 만들어내. 공부 잘해갖고 결국 뭐예요? 지 처자식이나 좋을 거. 지 스스로 요새 지 혼자나 좋은 짓거리 하고 있더만. 그런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공자께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재는 아니부 설령 쓰지 않는다. 그 일화가 있죠. 공자께서 어느 날 수레를 타고 그 낡은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공자께서. 근데 길 한가운데에서 흙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성을 쌓고 있었죠. 성을. 조그마한 성을 만들면서 이제 길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그랬죠. 아가, 예, 내 수레가 지나가야 하니까 길을 좀 비켜주려무나 하니까 그 친구가 아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꼬마가 성이 마차가 지나간다고 하여 성이 비켜야 합니까? 마차가 성을 비켜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자, 그 천하의 성이었던 공자가 어째요? 깜짝 놀랬죠. 원래 성이 비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차가 비켜가야죠, 성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비켜가려다가 그 아이의 재치 있는 말에 비켜가려다가 그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가, 너는 이름이 뭐고, 네 민자가 뭐고, 예?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 누구냐, 어디 사느냐, 몇 살이냐, 그렇게 물어봤겠죠.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너 이름이 뭐고,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 아닌가. 그래서 공자께서도 깜짝 놀랐고 그 아이의 그 감탄스러운 질문에 대답해 물어봤어요. 그랬지. 그 아이가 저는 황택이라는 어린 아이고 황택이고 8살입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가 하도 이제 영특한 말을 하니까 자 아비는 아비인데 애 못 낳는 아이가 아비가 누구냐 그게. 이거 당돌하게 되면 허수아비입니다.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아비는 아비여도 애를 낳을 수는 없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일 뿐이니까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좋다. 그렇다면 물은 물인데 고기가 살지 않는 물은 무엇이냐? 살 수 없는 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물속에는 다 고기가 살잖아요. 바닷물속에는 뭐 고래도 상어도 살고 이런 민물에는 피라미미 온갖 작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 아이가 대답한 거예요. 그건 눈물이 아닙니까? 눈물에 어떻게 고기가 살 수 있어요? 허허, 참 재치 있구나. 대답을 잘하구나. 그래서 공자께서 다시 또 질문을 했죠. 불은 불인데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 꼬마가 반딧불이 아닙니까? 반딧불 불이잖아요. 등불처럼.
한여름밤 지금쯤에 반짝반짝 여름 숲을 반짝이면서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근데 모든 불은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촛불을 켜더라도 그 연기 구름이 날 수밖에 없고, 모든 나무나 불쏘시개를 태우면 연기가 나는 겁니까? 수분이 증발하면서. 근데 너무 반딧불이 아니면 깜짝 놀랐어요. 아, 가히 똑똑하구나. 그래. 재치가 만만하고. 그래서 공작께서 질문을 했죠. 너는 바둑을 두느냐? 바둑을 둘 줄 아느냐? 바둑을 두느냐?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바둑이요. 군주께서, 한나라의 왕께서 바둑을 두면 신하가 한가롭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왕이 바둑이나 두고 잡기에나 빠져 있으면은, 신하들이 바둑에 즐겨 있는 왕,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한심한 왕, 응? 신하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술 좋아했다 그러죠. 술 좋아하니까 국무회의가 뭐고 내팽개치고, 응? 술과 폭탄주와 계집질이나 하면서 한국에 출세한 검판사 돈 있는 사람들 요정에 가갖고 나가요 걸들하고 노는 것, 그것이 일상이라는 옛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주색 잡기나 하고, 예? 잡기죠. 바둑도 장기도 바둑도 잡기예요. 노래나 부르고, 예?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빠져 있으면 군주가 신하가 한가롭게 일도 하지 않고 나라가 개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말은 거예요. 그리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이나 좋아하고 학문은 공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학문을 연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소동파 선생도 세 가지를 못했다 이랬어요. 바둑을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지 않았고 또 술을 많이 마시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동파 선생이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했죠.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친구의 목젖으로 술 넘어가는 소리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는 못했기 때문에 그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는 짓지 않고 바둑에나 잡기에나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농사가 제대로 짓겠습니까? 이 나라가 농자 천하지 대부분인데 먹을 것이 식량이 없는 나라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본업에 열심히 하지 않고 뭡니까? 응? 놀이나 빠져 있고 도박이나 먹고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인간들, 응? 매일 놀러나 다니고 산조한다고 산이나 타고 도박이나 하고 술 좋아한다고 술이나 마시고 계집질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스포츠 접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잠깐 여가 손용하고 스포츠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닌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8살 소년이 그런 깊이 있는 세계를 안단 말인가? 하하, 이럴 수가 하고 저와 꼬마를 제자로 좀 삼아서 잘 기르면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제목이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황택이라는 꼬마가 공작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질문해봐라. 뭐라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소나무는 왜 겨울에 홀로 푸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전부 잎사귀가 져서 가지만 항상한데 소나무는 왜 겨울에도 푸른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뭐라요? 세상에 그런 질문도 다 있는 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그래서 공자께서 그랬다고 해요. 소나무가 아마 꽉 차 있어서 그 나무 속에 꽉 차 있어서 단단하게 꽉 차 있어서 겨울에도 잎이 푸르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꼬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왜 텅 비어 있는데 겨울에도 푸르죠? 어차 공자께서 어쩌겠어요. 숨이 막혔겠죠. 그렇잖아요.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는데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른가? 얼음은 마십니다. 더우니까 속이 자기 해야죠.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드세요. 그래서 이제 어째 공작해서 이건 낭패로구나. 그래서 공작해서 할 말이 없어서 그 좀 작은 질문 하지 말고 큰 질문을 좀 해봐라 하니까 그 꼬마가 어때요? 하늘의 별은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큰 질문이어서 대답을 못 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어떻게 해야 돼? 부지기수, 무한대? 그 개수를 셀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고 꼬마가, 황택이랑 꼬마가 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것도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는 거,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어떻게 해? 인구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공자가 어쩌겠어요. 응?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좀 작은 질문 해봐라 하니까 그 꼬마가 응? 눈썹은 몇 개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눈이 눈썹. 그럼 작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눈썹이 몇 개인지 알겠어요. 이야, 저 꼬마가 저렇게 재기발랄하고 재치가 있고 저런 아이야? 하고 공장에서 깊이 이제 고민하죠. 저 정도의 아이라면 내가 데려다가 제자로서 잘 기르면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큰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공자의 생각에서 인의정치를 생각했던 것이죠. 응? 아니, 뭐, 출세하고 고시나 패스해서 누구처럼 판검사하고 검사장하고 대통령 되고, 그런 그 출세주의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응? 저 제목을 잘 기르면 대웅정 큰 사나이가 사는 집에, 응? 뭡니까? 대들보를 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생각한 거죠. 이 한 나라를 잘 지탱해갖고 모든 사람들의 인민 대중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훌륭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걸 인물이라 하지 지 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암기 기술로 뭐 어디 의전을 외우고 법전을 외우고 해서 버젓이 지 관직이나 높아지고 지 고기밥술에 이쁜 처자 데리고 산들 그게 쓸 출세로 생각했겠습니까? 소인자폐로 생각한 것이 옛날에 유교사상이죠. 공자께서 그 고마를 생각한 것도 큰 제목, 응? 동량으로, 나라의 동량, 인류의 동량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그래요. 그 아이라도. 왜? 응? 내가 말했잖아. 천재 버렸어. 하늘에 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천재 버리고. 쓰지 않는다. 왜? 깜짝 재주나 뛰어난 사람은 덕이 없어서 결국 망신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재주가 좁았죠. 못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재주에 불과했어. 공자께서 어려. 세상에 사주팔자에서 제일 그 불행한 팔자가 뭐예요? 소년 등과 말년 거지를 제르는 거죠. 어려서는 깜찍하고 똑똑해갖고 영특했으나 말년에 거지된 인간은 가장 안 좋은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년에 똑똑해갖고 소년 등과해갖고 말년 독재자, 말년 욕심쟁이, 말년 독재자, 말년 폭군, 말년 돈만 많아가지고 아주 욕심쟁이 이런 인간들이 계속 사주팔자가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관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품 관리도 안 되고 교활하고 교만한 인간들. 아니 자기가 그 1,000억을 몇 조억을 남겨놓고 죽은 돈 못 얻을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썼더라면 덕이라도 남고 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게 봐요. 저 윤석열이 김건희 그 자리까지 가서 세상을 위해서 그 재주를 쓰지 못하고 결국 반란까지 해가지고 내란범이 되어서 지금 두 부부가 꽝칸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좋은 본명입니까? 심지어 뭐 북한과 전쟁까지 해갖고 남의 자식들을 죽이고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인간이라면 그것을 어찌 천재이고 재주꾼이라 하겠습니까? 덕은 빵점이잖아요. 덕 없는 인간들은 그게 갖다 쓸 데가 없어. 재주만 있으면 뭐예요? 얼굴만 이쁘면 뭡니까? 응? 얼굴 예쁜 여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응? 꽃이 예쁘니까 이름 노류장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응? 그런 거예요. 얼굴만 예쁘고 속 빈 사람들. 옛날에 키 크고 속 없다는 노래가 어렸어요. 응? 재주는 좋은데 겉보기는 화려하고 예쁜데 속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재주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자기 재주가 있다면 천하를 위해서 써야지 목자처럼. 응? 저 한 명의 수고로운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는데
반나절이면 뚝딱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간다면 50%로 감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응? 여기에서 저 강이 있어서 건너지 못 오는데 거기다 다리를 놔주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빠져 죽고 그럴 것인데 이쪽 인근한 우리 지역에 서로 군이 접한 곳에 강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강인데 국회의원이 나오면은 군수나 국회의원이 나오면 우리 쪽 아니니까 하고 다리를 50년이나 노출 못하고 그 여름에는 그 보가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물놀이하다 빠져 죽는 익사자가 해년마다 30명씩 4~5명씩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내 지역 아니니까 하고 다리를 안 놨어.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다리를 놓고는 그 사고가 없는데 큰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찌 제주권이겠습니까? 만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공작께서 어째요? 황태기를 보고 너는 어려서 천재지만 천재를 쓰지 않는다. 왜? 제주는 뛰어나나 덕이 없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세상을 그르칠 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에 빠지고 자기의 장기 집권 쾌락에나 빠지고 주색 잡기에나 능통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는 하나의 보답도 안 하면서 끝없이 받아먹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잔머리나 걸리면 얼마나 속일 수 있겠어요. 저는 볼 때는 칠종칠금이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 공명과 남만의 맹획을 삼국지에서 청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하기 위해서 남만의 오랑캐 맹획과 전쟁을 해서 제갈공명이 붙잡잖아요. 붙잡은 적적 놓아주는데 7번 놓아줬죠. 7종 7금이라 7건 붙잡을 정 금 풀어주고 예? 놓아줄 정 붙잡을 금 7번 잡고 7번 놓아줬죠. 7종 7금. 7번까지 붙잡아갖고 7번 속아줬으면 됐지. 그 정도 안 되면 이제 죽이라고 다 그리스도 살려줬잖아요. 마음에 과마를 줘가지고 정벌을 해야지. 저들이 계속 우리 청나라의 분노를 갖고 있으면은 남쪽이 안정되지 않아서 안 된다. 그래서 가마를 시켜서 마음으로 굴종하게 한다 해서 칠종칠금이라는 그 삼국지의 위대한 그런 남만 맹획과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제갈공명이 왜 죽이지 않고 7번이나 놓아주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 그러나 제갈공명은 완벽하게 맹획을 마음으로부터 굴종하기 위해서 7번 놓아줘서 8번째는 어째요? 결국은 개심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10번도 놓아줄 수 있고 100번도 놓아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그렇게 군사 권량미만 소모되고 전쟁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을 7번 붙잡았고 7번 풀어낸 것도 다행이지 어떻게 계속 반복되겠어요. 한계에 이르면 저양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끝내야 돼요. 왜 반복된 것 속에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고도 왜 식물을 쳐다봅니까? 꽃나무를. 오늘은 2cm 컸다. 내일은 잎사귀가 5개 난다. 모레는 꽃몽우리가 열리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농부들이 왜 벼를 키우겠어요?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이 와서 한겨울에 서로 우리 식구들이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키우는 거예요. 닭도 왜 기르겠어요? 알도 먹고 전국에는 고기도 먹으려고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쟁기질도 하려고 그런 거지. 아무 뜻 없이 하겠어요. 사람이 웬만해야 봐주는 거예요. 이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가 지 혼자만 쓰는 제주라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겁니다.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의 그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서 하는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만 그 물리학적 공기역학 때문에 이제 뭐 비행기, 로켓 다 개발하게 됐잖아요, 인류에. 근데 이게 전쟁 도구로 사용해버리니, 응? 과연 이것이 제주가 어때요? 제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좋게 쓰면 어째요? 천하를 위해서 쓰지만, 나쁘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을 위한 제주에 불과한 것. 독이 되죠, 인류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응?
덕이 큰 인간들만 길러내야 되는데, 제주만 좋은 애만 길러내고 있어, 이놈 교육이. 1등부터 100등, 꼴등까지 줄서기 세워놓고, 1등 도박으로 해서, 승자 독식, 전교 1등,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윤석열이. 승자 독식이잖아요. 지식 제주 영어 수학 암기 하는 시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공부를 못하고, 농사도 지어보고, 아버지 따라서 이것저것도 배워보고, 식물도 접해보고, 뱀도 만나보고, 쐐기도 쐬보고, 그 자연을 배웠어요, 어려서. 그리고 노동을 배웠죠. 나 들고 가서 석골도 배워보고, 벌이도 배워보고, 협동, 함께 형제들과 나락도 배우고, 벼도 배우고. 근데 제가 좀 괴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려서 저는 몸이 허약해갖고, 벼를 베러 갔는데, 우리 밑에 여동생이 한 줄씩 베는데, 우리 여동생이 더 잘 배.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오빠가 왜 그렇게 못 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내 벼를 베어주다가 손을 크게 손가락을 베버렸어. 그래가지고 쑥을 뜯어서 쑥을 짓이겠는데, 지금도 그 여잔데, 예순이 넘었는데, 이 손가락이 그때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날의 흉터가.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픕니까? 나는 벼도 잘 못 베고 재주가 없어서 몸을 잘 쓰지 못했던 거예요. 내 여동생은 오빠가 너무 못 베니까 그것을 베준다고 하는 인정어린 것 때문에 손가락이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콤바인이 딱 가면 어째요? 그 벼베는 수고로움이 없이 착착착착 베어져 버리죠. 어? 그걸 일본의 야마 회사에서 처음으로 벼베는 기계를 만들고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그 기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제도는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또 샘 파는 기구 사막에서 이 기술들이 인간을 위해서 공헌하고 봉사했을 때 공평하게 그런 공평하게 봉사하고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술로 승화되었을 때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지. 자기 재주 있어하고 핵폭탄 만들어고 사람이나 살상하고 무기 좋은 것 만들어가지고 막 땅굴 100m, 200m 있는 것까지 다 때려 죽이고 그런 기술을 우리 과연 그 기술이겠어요? 물론 이제 강도나 도적을 잡는다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살상하는 것으로 오직 승리만을 위한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기술이 쓰여 있다면 그것은 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술과 재주를 무엇으로 봤을까? 공자는 천지는 불용, 황태기 어린애가 아무리 똑똑하지만 너는 재주가 크고 덕이 적을 것으로도 제자로 삼지 않았지만, 물론 황태기는 이제 나중에 어때요? 그 재주가 이름이 세상에 나오지 않아서 8살로 그 재주는 모두 끝났다. 황태기 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김시습 학위시습지 프로비언 김시습 선생 어째요? 금오시나 최초의 한문 소설썼다. 그분도 천재라고 소문이 나왔고 세종대왕 앞에서 불려가가지고 어려서 시를 쓰고 그렇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시서. 때때로 또한 입결해갖고 아버지가 시습이라고 논어에서 시습이라는 그 글귀를 따서 김시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김시습 선생이 어려서 세상을 박인데 세종대왕이 진짜 고마가 천재를 해갖고 비단 한 필을 선물로 줬다 해요. 그래서 시습아 너는 공부 잘하면 반드시 내가 쓰리라 하면서 비단 한 필을 주면서 네가 이거 비단을 나무 손을 빌지 않고 네가 직접 가지고 가라. 그렇게 세종대왕께서 말했는데 비단을 풀어가지고 그 끄트머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갔다고 그래요. 김세습이 참 천재는 천재예요. 비단을 어떻게 들고 가요, 3살짜리가. 근데 끝에는 끌고 갈 수 있겠죠. 끌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종의 손자 단종, 문종이 죽고 아들이 죽고 단종, 거기에서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어떻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찬탈을 해서 자기가 세조가 되죠. 그래서 사육신, 죽은 여섯이나 성삼문, 박팽년, 하이지, 이용부, 이계, 유성원, 이계, 이용부, 여섯 신화는 좋은데 거기에서 김신습이 살아있는 육신으로도 최고죠. 김신습이 과거에 시험을 봤어도 합격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뛰어난 천재였어. 아니 근데 세종께서 반드시 네가 나중에 내가 신화로 크게 쓰여야 했는데 그 수양대군이 예를 어기고 자기 조카를 단종을 유폐시키고 결국 죽이자.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평생 천하를 떠돌면서 시절을 숨어 살다가 가셨다고 그러죠. 생육신, 사육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재주란 게, 근데 신석주는 어째요? 신석주는 성삼문과 함께하지 않고 수양의 밑에 들어가서 출세 가도를 달리죠. 그래서 오직에서 신석주 이름을 잘 쉰다고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숙주가 잘 쉬거든요. 넋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고 하죠. 그 얼씨나무는 쉬어버려요. 변절의 대가, 그래서 숙주나물을 갖다가 신석주라고 불렀죠. 재주가 뛰어나는 모두요. 글 공부를 아주 잘한 신석주였지만 결국 그 재주를 독재에 바쳐서 써버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숙주나물에 비유해서 변절자라고 영원히 낙인 지켜놓은 것 아닙니까? 성삼문은 충절의 사육신명에서 충절의 대가가 되고 다 세상에 하늘이 없는 것 같아도 다 효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전두환이처럼 뭐 사람 때려주고 박정희처럼 뭐 그렇게 독재 해가지고 해서 뭐 그 자손들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악행하면서 살자.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악행하고 사세요. 그럴 밖에 없어. 자기가 깨달은 바가 그렇다면 악행해서 단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야지. 뭐 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또 다른 독재 가슴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재주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 해서 제가 이 세 사람의 재주자랑 관상쟁이와 직관과 풍수를 보는 사람과 침술가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우리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질까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가 첫 서두에 삼복이하고 과부 이야기, 젊은 과부 이야기가 먼저 이제 이렇게 서두를 열었죠. 자기 아버지가 겨울날 아들을 낳았는데요. 나무꾼 정도 되고 못 먹고 못 사는 집안에 그 아이를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이름 지면서 우리 아들인데 얼마나 그 귀해요. 만 가지 복을 다 누려라. 만 가지 만복이라고 칠 수도 있고 억가지 복을 다 누려내고 탐욕적으로 복이라고 칠 수도 있고 만복, 천복, 백복, 칠복, 오복, 인간의 복이 칠복, 오복, 근데 삼복이 뭡니까? 부부복. 결혼해서 애라도 장가고 자식복, 먹는 법이 식법이라도 있어라 해서 세 가지 복만 제게 아버지가 바라도록 했는데, 장가도 못 가. 옛날에 어떻게 장가 가요? 우리 저 80년대에도 농촌 총각들, 직장 없는 사람들 장가 못 갔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때 장가 못 가고 혼자 늙어 죽는 사람들이 베트남 처녀, 중국 처녀, 그때 그런 데서 신부를 얻어오는 게 유행됐죠. 왜?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결혼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근데 결혼 못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마을 옆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많이 죽었죠. 혼자 살다가 짝도 없이. 그리고 외국 여자를 얻어서 제3세기 가난한 국가에 요즘에는 미얀마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살고 그러더만 나이 차이가 20살도 되고 그렇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욕, 식욕, 수면욕이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데 짝도 배필도 얻지 못하고 살다 죽는 사람들의
베트남 처녀들 막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그 얼마나 그 인간의 그 고통 과부 호래비 노총각 교통이 심한 거예요. 과연 이런 또 그리고 유교의 도덕에 갇혀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뭐 여자는 센 과부로 수절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엄청난 또 뭡니까? 여자에게 명예를 삼종지도라겠죠. 응? 어려서는 여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고 시집 가서는 남편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삼종지도라는 그런 그 굴레로 여자를 붙잡아 놨어요. 그리고 연려문이시 뭐 정절문이시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여자들의 성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가두어 놓으려고 노력했죠. 남자는 뭐 첩과 뭐 여럿을 거느렸죠. 양반들 뭐예요. 양반들 막 여러 여자들 기생들도 다 거느리고 성적 자유를 마음대로 누렸죠. 남자들은. 그러나 어째요? 상대적으로 노비들은 그런 게 박탈됐죠. 그때 우리 사회에서도 70년대 말 80년대 농촌 총각도 직장도 없고 돈벌이도 못한 사람들 장가도 못 가고 평생 수총각으로 늙어 죽은 사람들이 아내도 없이 살다 죽은 사람들이 내 주변 마을에 많아요. 그리고 외국 여성들이 와서 아내를 얻어서 산 사람들도 많아요. 왜? 자본주의는 뭐예요? 필리핀 부익부도 돈 많은 사람들은 여자를 여러 거느리고 뭐 할아버지도 뭐 요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젊은 여자들에게 한 달에 200, 300씩 주고 막 응? 가끔씩 즐긴다는 별로본 소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묻지마 사마키, 묻지마 골프 뭐 아주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안마 시술소에 뭐든 해가지고 남성의 성적 쾌락과 그런 것은 뭐 흔하디 흔한 것이죠. 매매하는 것은 이런 찌꺼분한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겠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농촌 총각으로 한 남자로 태어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그래도 짝이라도 만나고 결혼이라도 해서 5씩 10씩 낳고 예? 그렇게 부부로서 연이 돼가지고 살다 갔는데 그 자식 세대에는 공부도 못하고 뭐 농촌에서 일이나 하고 살고 공장이나 다니니까 배필도 없어. 비인간의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누가 그 돈 주고 외국 여자들 데려오는 것을 누가 착안했는지 도무지 이러다가 이제 나라 무너지고 정권 무너질 캠이 대용으로 외국에 가난한 나라의 처녀들이라도 해서 짝이라도 맺어주자 그랬는데 아무튼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제3세계라 해서 애들이랑 해가지고 단일 민족도 아닌 단일 민족 주장하면서 또 불평등을 가장하고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 그리고 무슨 뭐 출세하고 뭐 좋은 직장계나 가진 사람들이 수녀를 종자처럼 가고 다시 재고 뭐 가고 다시 일본 뭡니까 폼 재고 폼도 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그 최고의 종자처럼 뭐 사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옛날 사람들도 어째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삼복이가 자기 아버지가 잠만 비둥비둥 쳐가고 나무 지게 지고 다니고 돈도 없으니까 장계도 못 보내지. 중매쟁이 하려면 중매쟁이 중신어미한테 쌀말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골에 가난한 처녀라도 해서 장계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이 삼복이 놈이 매일 잠만 파자고 나무지게 지고 일이나 하고 다니니까 이제 장계도 못 보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라통에 쳐진 머리 후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째요? 가슴을 태우고 있다가 멍둥이로 두드러 패고 하다가 했는데 삼복이 이놈의 새끼야 장계가란 게 가라는 장가를 못 가니까 삼복이가 말을 잘하잖아요. 아니 저 결혼하려면 홀리치 올리려면 돼지라도 때려잡고 혼수품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정신애미한테 보리쌀 말이라도 줘야 중매라도 할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라통이 쟤니까 근데
아버지 좋은 수가 있어. 왜? 밑에 과부가 참, 과부가 뭐예요? 응? 결혼해갖고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 저 과부는 어떻겠습니까? 아, 이놈의 새끼야. 저 과부는, 응? 대갓집에, 응? 그 부인인데다가, 어? 혼자 산다고는 해도, 옛날에 농토도 많았던, 논전밥도 많고 부자인데, 너 같은 인마 나무꾼에 오겠냐, 이놈의 새끼야. 한복이가 그러잖아. 아버지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꾀를 낸 게 어째요? 아버지 내일 나를 두드러 패고 막 악을 쓰시오 해갖고 도망가갖고 해필 그 꽃피는 범날 과부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과부는 돈 장가 못 건다고 두들겨 패고 이웃집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그 아들이 도망오니까 어째요? 인간의 정. 아이고 저렇게 장가가 나 장가 가는 것도 모르는데 장가 가라 가요 하고 그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가 갈지 모르요. 그러니까 그런다 모르니까 장가 가는 거 가르쳐주면 장가 가겠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애정의 문제. 범이면 꼽히고 새울고 다 새들도 안 낳고 다 짐승들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식물들도 다 그때 꼽히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간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놨어요. 유학에 반대했죠. 뭐 정조를 지켜라. 죽은 남편을 위해서 평균 그러면 열려문을 하사한다. 이 뭔 짓거리요? 웃기잖아요. 예? 그런 그 도덕적 관념으로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하고 또 삼복이는 피 끓는 청년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이 사회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우리 이야기 조상들은 뭐예요? 이들을 엮어주잖아요.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하니까 그 처녀가 그 과부가 어때요? 우리 장가가는 법 오늘 가르쳐 주리다 하고 물 떠놓고 서로 맞절하고 또 첫날 밤에 신부 옷 벗겨서 그렇게 합방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쌈목이 계획대로 된 거죠. 쌈목이가 가서 딱 하잖아요. 나 오늘 밤에 어젯밤에 우물에 저 새벽에 물 들어온 밥을라고 하는 그 아낙들한테 말하잖아요. 큰 소리로. 나 어젯밤 저 과부하고 함께 시집장가 가는 거 배워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오요 하니까 게임 끝났죠. 소문 전법. 옛날에 마동 왕자가 백제의 마동 왕자, 마동 왕자 의장의 아버지니까 마동 왕자 선화공주하고 신라에서 말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신라 아이들한테 노래를 불렀죠. 지난밤 선화공주는 마동 왕자를 만났다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막 아이들이 부르니까 어째요? 선화공주 아버지가 몸이 너 어떻게 됐냐? 너 저 마동 왕자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백제 무왕입니까? 무왕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신라와 백제가 화해하고 순간이나마 그렇게 했던 소문전법. 그러니까 그 소문전법을 또 펴잖아요. 누가 쌈무게가. 저 과부하고 어젯밤 잤어. 그러니까 잤으니까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째? 할머니가 말을 잘한 거야. 응? 아, 잘했다. 너가 아버지, 응? 너 장가 못 보내가지고 속 태운 사람인데 마음 풀어줬고, 저 홀로 된 과부 열려문이고 개지랄문이고를 떠나서 이제 그 속 마음도 풀어주고 너 노총각 마음 풀었으니까 세 놈이 다 마음 풀었으니까 세 사람이 마음 풀었으니까 얼마나 경사로냐 해서 혼례식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도 자기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 일찍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혼자 있으니까 독수 공부하니까 인간의 도가 아니다. 저 젊은 여자를 어찌 새파란 여자를 혼자 살게 할까 해서 며느리를 중매시켜가지고 시집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인간의 인성에 따른 거예요. 그 이야기로서 부모는 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의 이야기가 됐든 관상적 이야기가 됐든 풍수 이야기가 됐든 그 인간의 문제로 다 귀착되는 거예요. 그걸 돈이 가로막고 있고 제도가 가로막고 있고 무슨 잘못된 유학 사상이 가로막고 있다면 때려 부숴야지. 인간적이지 않는 것이 뭐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할머니가 35세,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태평양 장난 때 공출 못 내겠다고 마을 대표로 동양 척식회사 그 할아버지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1944년도에 뭔 그렇게 흉년이 들었던 거 우리 할아버지가
동양척식회사 담당자가 이거 공수를 걷어가 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일본 놈들은 이제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해갖고 삼국연합해갖고 세계를 장악해 보려고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우리 태평양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었죠. 2차 세계대전. 일본 놈들이. 그래서 그때 44년도에 공수를 내야 돼. 근데 공수를 걷어가면 어째요? 마을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공출 담당자가, 동양척식회사 공출 담당자, 우리 마을 담당자가 꽤가 좋았지. 모든 사람, 마을 사람들을 마을 그 공터로, 빈 공터로 모여놓고, 우리 동네 사람, 동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공출 내면 일본 사람한테 공출 못 내려갈 사람 손들어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키가 조그만하고 건보였는데, 건보가 빡빡하고 건보였는데 손을 들었다. 일본어 조금 하고 장날에 가서 일본 놈들하고 알랑방구나 끼고 이렇게 산 가람으로. 그래서 이제 그날 새벽밥을 이제 할머니가 차려줬는데 새벽밥을 먹고는 당신은 가게 뒷다도 못 오고 문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그 동양척식회사 담당자가 공출 못 내겠다고 가야지 왜 당신이 나서요? 그러니까 야 이년아 응? 마을 사람들이 누구라도 나서야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아침 먹고 있던 밥상을 마당에 휙 잡아 던지고 갔다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석양에 응? 전갈이 왔어. 남평양에 저쪽 신여울 쪽에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던 일본 놈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얼마나 두드러 팼더니 피가 낭자리고 거리에서 죽어간다고. 예? 그래서 지게꾼이 가서 짊어지고 왔어. 그래갖고 합병증이 와갖고 돌아가셔버렸지. 그래갖고 35에 우리 할머니가 과부 되어가지고 청산 과부가 되어서 사셨는데 항상 그늘이 있었어. 저도 좀 어린 시절이 그런 게 있었어. 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제가도 하지 않고 혼자 자신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겠어. 그리고 나도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열려고 정절을 지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 어떤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우월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인간의 짠한 마음, 가련한 마음, 할머니 보면 두 가지가 애증에 교차됐었지. 근데 해필 또 우리 그 육촌간에 큰 집에 큰 누나가 경상도로 시집 갔는데 경상도로 그 공장에 그때 서울로 부산으로 일하러 갔을 때 밥도 못 먹고 산게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그 일하러 갔어. 공장에 취직을 갔지. 서울로 부산으로 올 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남편 어디 사람이더라? 갑천이 아니고 어디지? 지명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있는 매형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트럭 운전사였는데 졸음운전해갖고 차가 전복돼서 돌아가셔버렸어. 매형이. 그래서 혼자 한 10년을 살다가 이제 도무지 못 살겠는가 이제 재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뭐 우리 방에서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 그 조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조카는 재가를 해야 쓰고서 결혼해야 쓰고서 할머니가 대부분 그러더만. 아이고 어떻게 혼자 살아야 100번 결혼해줘야 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강직하게 그런 것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마음속에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그때 모든 어떤 관념이 깨지고 서운함도 있었어. 좀 자긍심을 가졌던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가. 우리 할머니는 그 일찍 죽어버린 할아버지, 곤보 할아버지 그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 무의미하다는 거 알았어. 혼자 살면서 얼마나 과부로 자식들 키우면서 5 낳았고 3은 또 병으로 일찍 죽어버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고모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것을 나는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 여성의 아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겠어. 과부와. 과부가 무슨 뭐 연료문, 정전문 받아서 못 들려.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명나라 때 주여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주여종. 주여종이라는 인물이 명나라 때 있거든요.
이게 있어. 처녀하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랑요가이니라. 어미랑자에 엄마는 시집가자. 엄마는 시집가겠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명나라 때 주여종이라는 어느 마을에 주여종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났어요. 자기 엄마는 진수영이라는 참 예쁜 여자였죠. 자기 엄마가. 근데 주여종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니 불행히도 그 아버지가 주여종이가 한 살 됐을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수영이라는 그 아름다운 어머니가 수절과부로 주여종을 혼자 기르면서 그, 음, 장문거라는 그 서당 선생님 밑으로 공부를 시키러 보냈어. 그래가지고 주여종이가 18살에 황제가 치르는 과거에 과거급제를 했어. 장원급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장원급제가 고쳐요. 황제 앞에 나갔지. 황제가 주여종을 딱 보니까 어때? 얼굴도 잘 생기고 장원급제 할 만큼 학문도 깊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사유로 삼았어. 공주의 사유로. 황궁의 공주 사유로 삼고 하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마가 되었지. 사유가 황제의 사유가 되고. 그래서 주여종이가 황제에게 말했어. 황제 폐하, 사실은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제 어머니 진수영이라는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는 저 한 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장문거라는 서당 선생님, 엄격하고 유능한 학문이 깊은 서당 선생님 밑에서 수절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저를 이렇게 장원급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공은 어머니의 공입니다. 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째요? 황제가 좋다. 그렇게 너희 어머니가 그랬다면 내가 정절문, 연려문을 하사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가 됐겠어요. 황제도 사위가 되고 주여종이가 또 장원급제도 하고 어머니는 정절문까지 하사받아갖고 집에를 이제 돌아왔어. 금이 환양을 했죠. 금이 환양, 금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과거에 장원급제에서.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 어머니, 내가 장원급제하고 이렇게 황제의 부마가 되고 어머니께 정절문을 하사하도록 황제 폐하게 됐던 게 어머니가 어째? 아이고 이놈아, 그래 그건 다 좋다마는 내 어머니가 표정이 어째서 우울해. 좋은 게 다 좋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주영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실상 정절문은 싫다. 연령은 그것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주영이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내린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구족이 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점으로 받아주십시오. 안 된다. 나는 사실 너희 스승 장문거라는 서당 혼장하고 이미 사랑하는 사이다. 장문거 선생께서 시름시름 그 부인께서 일찍이 돌아가셔갖고 그대로 장문거 선생의 학문이나 스승으로서의 훌륭한 인품에 내가 반했다. 너를 가르치는 그 훌륭한 스승의 인품 속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네가 돌아오는 날 우리는 결혼하려고 사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연령으로 하사받아오다니 내가 우울하구나. 마음이 이게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여종이 어째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시집가시면 안 됩니다. 황제 폐하가 얼마나 구적이 멸하고 우리는 멸문죄를 면치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시집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수행이라는 자기 어머니는 또 장문거 선생하고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정문 같은 것인데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이제 주여종한테 나는 이제 연령문이나 정절문이라는 그 훌륭한 그런 것이 싫다. 나는 그냥
너희 선생을 남편으로 삼고 어손도손, 어? 소위 말하면 깨소다니게 어손도손 아기자기하게 남녀간에 우누지정 사랑도 나누면서 농사도 짓고 아름답게 좀 사람답게 좀 여성의 본분을 지키고 여자로서 살고 죽고 싶다 그런 건 다 화려하고 명예롭고 이름 높은 거 싫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여종이가 이제 죽게 생겼죠. 황제의 명을 어기는데 황제가 군마까지 되고 어머니 안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안하는 거예요. 좋다. 얼마더라. 내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치마를 벗어주면서 말한 거예요. 이 치마를 내일 아침에 빨래를 해라. 그래서 빨래줄에 널어가지고 이 치마가 내일 하루 종일 마르지 않는다면 나는 네 말을 따르겠다. 시집을 안 가고 정절문을 하사 받겠다. 그러나 석양이 되어도 이 치마가 젖어있는 대로 마르지 않는다면 나는 시집가겠다. 어쩌냐. 그렇게 하자.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째 지효정이도 그것까지는 거절을 못하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날 날이 맑았는데 내일은 절대 비가 안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효정이는 기분이 좋았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어머니의 치마 10개를 깨끗이 빨아서 빨래줄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단 치마가 잘 말라가고 있어. 그런데 오후 한 서너 시 되니까 어째? 오시, 미시, 신시 정도 되니까 하늘이 갑자기 비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토록 내려버린 거예요. 추적추적 비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래요? 응? 하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천여하오 하늘은 비가 안 내리고 랑요 하인이라 어미낭자예요. 어미는 시집갈까 시집가고 싶어진다. 어머니는 시집간다네 그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어째요 주여정이 이건 하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황궁에 들어가서 황제를 이제 후일 만났죠. 그래서 어머니는 정절문이나 연례문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황제께. 실은 어머니하고 정절문을 이렇게 하사해서 황제 폐하의 은혜에 감복을 했습니다만 어머님 이미 저희 스승 장문모 그분하고 훈장님하고 사랑하는 사이라서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의 비단 치마를 다음날 빨라서 널어가지고 젖은 채로 있으면 시집을 가고 말라버리면 시집을 안 가시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근데 신시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추적추적 내려서 제가 치마를 10개나 깨끗이 빨아서 다 널어놨는데 처음에 빨래했을 때보다 더 축축하게 젖어서 시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효정이가 이렇게 황제께 말을 했죠. 황제가 어때요? 야, 그건 하늘의 뜻이니라. 하늘의 뜻인데 어쩔 것이냐. 어머니 시집 가시도록 해라. 바로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삼복이 노총각과 가난한 노총각 나무꾼과 과부가 된 그 아랫집의 과부하고 이팔청춘의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쓸쓸합니까. 서로 엮어주는 옛 조상들의 이야기. 이 속에서 인간은 그 도덕이나 어떤 관념에 따라서 윤리개정 의식 속에서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본성대로 서로 아름답게 사는 인간주의 휴머니즘이 잔뜩 묻어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연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이 물질 풍요주의에서 장가도 갈 수 없어서 외국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고 거기에서 애들 나는데 걔들은 또 역처벌을 받고 무시당하고 이게 사실상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전교 1등 해서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검찰총장 세상에 요직이란 요직을 해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좀 문죽거립니까? 이게 이 사회의 실정이야. 그러면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세계예요. 나는 그래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재주는 무엇인가? 세 사람의 재주잖아. 특별히 관상에 능통한 관상쟁이고,
특별히 침수를 잘 넣는 침쟁이, 의원, 의생과, 어? 또 특별하게 풍수를 잘 보는 이 세 사람은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스토리, 이야기를 풀어냈을까? 제주란, 인간의 제주란 정말 공자가 말했던 황태를 봤던 천재 불용이라. 천재는 쓰지 않는 법이다. 천재 쓰지 마라. 역시 맞아. 머리만 비상하게 좋고 덕이 없는 친구 쓸 필요가 없어. 제주는 좋지. 공부는 1등으로 잘하지. 근데 덕이 없어. 지 우쭐 교만 방자하고 자기 잘난 줄 아는데 어디다 쓰고 써. 차라리 목자처럼 그 뛰어난 기술을 할머니의 수레를 만들고 다리를 놓아주고 에디스처럼 전기를 어두운 밤속에서도 나처럼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공리적이고 공익적인 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잔머리 실제 굴려갖고 사람이나 속이고 잔재주 부려서 이익이나 챙기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랑 뭐다 쓰고 써. 쓸 수가 없어. 공부한다고 영어 수학만 들들들 암기하는 그 대가리 속에 영어 수학은 사전이 들어있고 책이 몇 권이 들어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시간에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배우면서 실패를 배우고 예? 자연을 배우고 노동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인간들 고시나 했다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무식해. 세상사를 몰라. 자기밖에 몰라. 다 친구죠. 예? 인생을 몰라. 그런 친구들 어디다 쓰겠어요? 응? 실패해본 사람만이 실패자를 알고. 굶은 게 니체가 그랬지. 하룻밤을 빵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 응? 좋은 부모 만나서 유치원 때부터 과외 선생님 되다가 하면서 꾸준히 해갖고 뭐 의학박사 총장 대학점 못해. 학장 총장 대학점 못해. 응? 뭐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우술이 연장할 뿐이지. 응? 법으로 사람을 단죄한다고 해봤자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철저히 반성하고 인간으로서 다시 개조해서 참된 성현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저 뭐 어떻게 보면 뇌물이나 뜯어먹고 술집에 가서 요정에서 접대나 받고 판결도 개판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말도 아닌 짓거리지. 그리고 술이나 처먹고 주색 잡기, 바둑이나 뭐 스포츠 이런 것에나 빠져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샘물처럼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하게 열심히 일해서 공평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무슨 승자 독식 해갖고 도박판에서 그래갖고 한 놈에게 몰아주고 거기를 무슨 태양처럼 모시면 되겠습니까? 너무 미개한 사회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의 제주 자랑과 그 스토리 하나하나 이야기 소재 하나하나씩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지. 이 이야기 속에서 석가모니께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으로 해서 살다 죽는가는 인간 전체의 사이클을 한번 해명해 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도 이 이야기 속에서 도전해서 인간의 재주란 무엇인가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놈은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노비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재주 없게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가. 그건 무엇일까? 선과 악은 무엇일까? 재주란 무엇일까? 그래서 한 100몇 편까지 여행을 했어요. 이제 10회 했으니까 한 90편은 남아있겠네요. 90편이.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과연 인간의 재주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화두 하나 들고 재주라는 화두 하나 들고 뭐예요. 한 1, 2년 고생하면서 살아봤죠. 지금도 인간 결론은 그거예요. 목자가 맞았다는 거야. 아니 저기 그거 3달 동안 만들어가지고 밥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띄워가지고 와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인간 예술적 존재이고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쾌락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 토양이 있어야 돼.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상부 구조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부 구조는 엉망으로 천민 대접해놓고 상부 구조만 화려하면 이 군림하는 독재자들 어디다 쓰겠어. 군림하는 상층부 문화를 지탱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과부와 늙은 노총각의 문제, 인간의 재주의 문제, 공자의 천재불용, 예? 또 칠종 칠금의 우리 제갈량 선생,
또 누굽니까? 묵자의, 공리주의 묵자의 연,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우리 현실과. 사실 그리고 저는 제주만 좋은 사람 안 좋아해요. 제주는 없어서 노력하면 70점이나 60점 맞은다. 음식점에 요리사를 하나 구할 때도 요리는 못해도 돼요. 성실하고 바른 인성을 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70점 아니면 70점 정도의 라면을 끓여놓으면 다 먹어. 배고픈데 왜 안 먹어? 근데 요리는 아주 150% 잘해. 그러나 사람이 틀려 먹었어. 맨 잔것이나 돌게 되고 잔머리나 흘리고 얼씬하면 놀러나 다니고 얼싸덜싸 놀러나 다니면서 암화 불고 한 3일씩 결근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난 그런 사람의 재주는 자신을 망치는 재주예요. 이렇게 읍참마속이라고 제갈공명이 마속을 목을 뱉잖아요. 산꼭대기에다 진을 치지 말고 산 밑에를 지켜라 이 녀석아. 그런데 마속이었지 제주가 출중해갖고 지 생각이 산중 우회돼갖고 화공법에 당해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뱉다 이거야. 근데 사실상 유비는 마속을 보고 저놈이 건방지고 제주만 있다고 깝죽대니까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제주가 뛰어난 사람 저는 안 써요. 뭐 좋은 대학 다니고 어쩌고 뭐 인류대학 다닌다고 하는 애들은 말은 잘하고 반짝이는 두뇌는 좋지. 말 잘하는 놈 치고 실속 있질 않아. 실천이 없어. 그리고 무식한 놈 치고 실천은 있는데 또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고요. 운동 귀족 놈들 뭐 보니까 욕하고 그 말이 맞아요. 운동권 귀족들이 해서 자기의 가오다시나 찍고 폼이나 잡고 또 정치를 행정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문제고 또 완전히 그 친일 해가지고 그런 영속된 그 다물만 빨아먹고 자기 출세만 위해서 영수암무해갖고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또 어디다 쓰겠어. 그런 애들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재주를 0.1%라도 내놓고 했어요. 제주의 화두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연 10화까지 왔는데 이것을 제가 비평을 좀 끝내야 11화부터 또 계속 될 것 같아서 일도 많고 근데 한 가지 일만 하면 좋아요. 저도 유튜브 일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저는 농사를 지어야지 또 복숭아 농사 또 닭 키워야지 또 요리해야지 식당 게스트가 또 고기 구워야지 또 여러 가지 머리 써야지 또 슬픔도 밀려온 것도 많지 인생에서 또 돈 걱정해야지.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100%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대로 저도 제주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보고 또 지금은 뭡니까 이 곤란한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밥소리라도 듣고 경기라도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안을 가지고 잘 이끌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왜? 잘 이끌고 잘못된 강대국에 대해서는 견제도 할 줄 알고 할 말 할 줄 알고 또 남북이 화해해가지고 절도도 개설하고 절로 개설해서 제발 일본 애들, 저 영국 애들, 유럽 애들, 뭐 시베리아 절도 요리, 북극 항모 이런 것이 잘 돼서 후손들이 밥술이라도 뜨고 서로 아름다운 연애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좀 불평등한 이런 지랄 같은 피니핀 구육부 승자 독식 뭐 일등주의 이런 것에 우열주의 이런 것에 좀 빠지지 않고 좀 평등하게 뭐요 파리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공포감이 밀려와. 그래서 야 왜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지. 그래서 불을 켜고 자고 있었어. 근데 파리가 천장에 붙어서 자고 있대. 그래서 야 저 작은 파리도 생사를 고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자고 있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공포 때문에 불을 켜놓고 자냐 이 바보야.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 하고 불을 끄고 그냥 파리가 되어서 파리에게 한 수 배우고 잤던 생각이 나네. 자 우리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제주가 무엇인지 불쌍한 과부와 홀로 된 그 쓸쓸한 과부와 노총과 가난한 노총과 엮어져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인품이 넓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도 인품 넓은 사람이 되도록 덕을 좀 갖고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진실한 길을 좀 살 수 있어야지. 맨 잔머리나 굴리고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사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한계에 왔네요. 화두의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에 조심하시고, 내일은 11화를 또 열심히 만들어서 20화가 되면 또 이런 비평을 좀 해보랍니다. 아무튼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우리 세 사람의 제주 자랑이 과연 어떻게 가는가, 과연 제주란 무엇인가, 그 중간중간 다른 스토리들도 제가 갖다가 하나씩 다 이렇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펼쳐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저하고 세 사람의 제주 자랑의 그 여행길 한번 따라가 보시게요. 네. 전설천하 작가 강영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유익하고 즐겁고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